종잣돈은 사실은 일률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종잣돈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다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종잣돈 대비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내고 싶냐를 먼저 이제 접근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낼 만하게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그 목표에 맞는 물건을 찾고, 그 목표에 맞는 물건을 찾았을 때 그만큼 수익을 냈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따스한 지인 이나랑입니다. 글 외 영상으로 저를 소개하는 거는 자리는 처음인데요. 법인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많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개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 삶의 목표는 나에게 만족스러운 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주변과 좀 조화롭길 바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떤 공간에 네가 있고 싶고 거기서 뭘 하고 싶니? 라는 생각을 좀 늘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풍경이 담긴 공간에 저를 이제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로서는 15년 차, 법인 투자자로서는 7년 차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법인 대표님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그걸 말씀해 주실 거고요. 아, 예. 그래서 동탄에서 부동산 법인 전문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스터디나 특강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멘토 역할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광교 호수 앞에 이제 법인 소유로 이제 아지트도 마련을 해서. 광교 호수가 딱 보이나요? 네, 그럼요. 와. 나중에 한번 제가 초대 드릴게요. 아, 네. 네.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제 투자자 분들 좀 모시고 소모임도 많이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저의 지식을 담은 법인으로 투자할까, 개인으로 투자할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 이 대표님 그 소개를 듣다 보니까 네. 그 제가 알기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공부도 하셨잖아요. 학위까지도 따시고. 그럼요. 네. 네.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투자자스럽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달관하신 느낌도 나고요. 네, 그렇죠. 네. 이거부터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 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네. 대학교에서 부동산학과 도시공학 공부하시고, 네. 금융권에서 첫 직장 생활도 하시고, 네. 퇴사 후에는 공인중개사 또 따신 네. 다음에 일하기도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책에 20대부터 시작한 부동산 투자는 네. 패기와 욕심이 과한 탓에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네. 그러셨나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부동산 학과 교수님이라던가 도시공학 뭐 박사님 사실 부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사실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일례로 이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의외로 의사 선생님, 약사님, 뭐 변호사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똑똑하신 분들이 사실 제가 고객가 아니고서는 그분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나한테 왜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어려운 사법고시나 그 어려운 의사시험이나 다 교과서가 있어요. 그것만 공부를 하면은 다 합격을 하는데 투자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때 맞았던 얘기도 지금 틀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때 틀렸던 얘기도 지금 보면 맞아요.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 된 지금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예, 자기가 다 모든 걸 안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굉장히 조금 설렁설렁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되게 많은 걸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는 걸로 인해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걸로 인해서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은 또 내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강의를 들어 다녀요. 강의. 그래서 시중에 강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기본 서적 있잖아요. 되게 뭐 이렇게 뭐 특정한 뭐 종목이라던가 뭐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책 아니고서는 기본 서적 5권 정도만 읽으면은요, 반복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알려줘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안 해요.
예, 연습을 안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 돈을 못 벌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거를 탐독을 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수를 취득하는데 바빠요. 네.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나중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를 들자고 하면은 한두 번의 어설픈 성공이 자만심과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욕심 같은 거 많이 부리게 되면은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좀 그럼요. 그런 분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실패를 대표님께서도 좀 시행착오를 겪으신 거고.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이제 보여주듯이 이제 법인을 성장시키면서 네. 이제 법인에서 7천만 원이었던가요? 그 이상으로 이제 연봉도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뭐 대박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요, 작지만 일정하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사실 진짜 실력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목표가 뚜렷해요. 얼마를 벌면 매도를 하겠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그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성공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만한 어떠한 그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어떠한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하는 거지.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자산을 취득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꾸준한 성장이나 성공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매도를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매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승장 때 그렇게 자산이 불어났는데 결국은 팔지 못하니까 그냥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도 저는 남들과 다르게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아니면 그 전에도 남들은 아마 또 다른 명의, 그다음에 자기 개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대출 분산,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저한테는 그 사회적 테두리가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득 금액 증명원에 찍히는 급여,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회적 테두리가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에 1년에 3천만 원 오르는 부동산 한 개만 찾아보자. 그거를 나누기 12에서 월급을 받자라는 목표가 정확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인 설립했던 행태는 완전히 달랐죠. 그러네요. 말씀만 딱 들어도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저죠, 그렇죠? 네. 법인 대표로 네가 근무하니까 대신에 너는 하루에 최소한 5시간에서 8시간 근무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근무를 하면은요, 1년에 3천만 원 오르는 부동산 한 개는 적어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렇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월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하면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애초에 딱 어떻게 보면 연초에 딱 계획 세우고.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매년 초에 매도를 해요, 그냥.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올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매도를 했어요. 법인으로 매도를 미리 연초에 하고 그래서 저에게 줄 월급을 설정을 하고 내년에도 매도를 할 것도 미리 정해놓고 예. 이렇게 계획적으로 뭔가 해야지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같은 시장이 겪고 나니까 되게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막 오르고 있을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팔지를 못하고 계획이 바뀌고. 맞아요. 그래서 딱 연초에 세워야 되는 거 맞아요.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보니까 나는 7년차 부동산 법인 대표입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로 15년 전에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법인 투자로 성장을 하신 건데 이 과정에서 좀 어떤 일이 좀 있으셨는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법인 투자자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처음에 했었는데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 2명 있는 그 이제 워킹맘으로 사는 게 너무 고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예, 빡세죠.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좀 유연해졌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2명을 출산을 하면서 각각 출산 휴가 90일만 받고서는 이제 근무를 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퇴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때도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중개업소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나을 줄 알았어요. 은행보다. 네,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은행은 어쨌든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중개업소에는 출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말에도 계속. 그렇죠.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행태의 또 다른 근무가 시작이 됐던 거였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래도 사회적인 신분이 좀 보장이 되는데 이 자영업자는 사회적인 신분 자체가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을 퇴사하고 나서 이제 뭐 신용카드 한도에 또 확 줄고 그다음에 뭐 신용대출 상환하러 연락이 오고 하니까 이게 그게 충격이. 그래서 아까 사회적 테두리를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신분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또 중개업을 잘했냐? 그것도 중개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이 중개업의 생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다 나이 드신 중개업자 그쵸. 사장님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밑에서 일을 잘 못 봐주니까 저를 껴주지도 않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손님들 걱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했는데 이 손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계약 성사율이 많이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하다 보니까 은행을 퇴사를 한 게 너무 후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나의 테두리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내가 나에게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월급을 줘야겠다. 그래서 하루 8시간씩 법인 대표자로 근무를 해서 월급을 줘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야심차게 법인 설립을 하고 대표로 근무했는데 사실은 2년 동안 무실적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지극한 현실이에요. 지금처럼 상승장이 몇 년을 유지해서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올해만 봐도요. 매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여를 못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 투자도 오랫동안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도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전공자였고 중개업자였고 은행 출신자였지만요. 사실은 개인 투자를 그렇게 잘한 편도 아니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체감을 이미 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지만 그래 괜찮아. 너가 이제 네가 대표지만 이제 막 취업했으니까 너는 수습 직원이잖아. 근데 수습 직원이 바로 월급 받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니? 지금 월급 못 받아도 월급 받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근무죠, 그렇죠?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를 병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게 지금의 제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년 동안 그 이제 매출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너무 많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그런 분들 절대 희망 잃지 말으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좀 첫 매출이 딱 발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인 설립하고 나서도 이제 그 앞선에 그래도 한 7, 8년 정도 개인 투자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제가 잔 기술 그리고 제가 이론적으로 안다만 했었지 핵심으로 부동산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설립하자마자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걸 다 복귀했어요. 이게 왜 안 올랐을까? 왜 이거밖에 못 벌었을까? 하고서는요,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나 섬뜩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 물건을 샀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의 과거의 모습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부동산학과 도시공학 나오셨는데. 그래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기술 습득에만 너가 너무나 공을 들였구나. 정말로 부동산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큰 원리에 대해서는 무시했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조금 짐스러웠던 투자했던 했던 것들을 그냥 다 팔았어요. 그냥 돈을 남기지 않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버는 건 창피하다 생각을 했어요.
네가 이게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샀던 걸로 돈을 벌고 좋아하는 제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다 웬만한 건 정리를 하고 법인 설립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부동산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니 1년에 3천만 원 오르는 부동산을 찾기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믿음이 생긴 거는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드디어 물건을 매도를 한 건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정확히 10월 달이었어요. 물건을 매도를 하고 이제 첫 월급을 받는 날 저한테는 정말 은행 입사해서 첫 월급 받는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정말 내 손으로 일군 법인에서 첫 월급을 받는 날이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때까지가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는 매달 월급을 지금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물건을 매도를 하게 되니까. 그럼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남겨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럼 5천을 12로 나눠서 맞아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숫자적인 거를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요, 그 앞선에 제가 추구했던 거는 사회적 테두리라는 게 저한테는 더 큰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한테 부여된 종합부동산세 너무 사악해요, 진짜. 제 월급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숫자적인 이익금만 따지면 사실은 법인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사회적 테두리,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게 저한테는 더 크고 더 소중해요. 그래서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라도 저는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언급을 했고 오늘 이 시간도 계속 언급을 할 텐데 그렇게 숫자적인 이익금을 넘어서 나만의 명분이라던가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법인 대표의 고된 일상을 견디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테두리의 의미가 크신 분들한테는 법인이 적절하지만은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세금만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법인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충분히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법인 투자자로서는 뭐 채수를 늘려간다거나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그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별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제 뭐 조만간 어떻게 또 세법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법인 투자자들은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많이 보유할수록 개인보다는 훨씬 불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교해 드렸거든요. 장기 투자할 거면 개인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 책 제목도 법인으로 투자할까 개인으로 투자할까 해서 맹목적으로 법인만 제가 추천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물건을 보고 지금도 법인이 있지만 전 개인으로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은 좀 어때요? 오히려 이제 비주거용 그러니까 뭐 지산 같은 경우 아니면 상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법인이 나아요. 그 경우에는요. 왜냐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 내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급여 소득과 임대 소득이 합산이 돼 버려 가지고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세율이 되게 높아져 버려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 소득 세가 연 2억까지는 그러니까 일반 그냥 10%.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면도 있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개인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유리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럼 비거주용으로 채수를 늘려가는 건 또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것도 너무 무리하게 또 늘려가시면은 이제 추후에 이제 매도 출구 전략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인 투자가 좋고 그런 거는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명의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 좋은 종목, 좋은 아이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부동산,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명의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지역, 안 좋은 물건, 안 좋은 아이는요. 어떤 명의를 갖다 써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좀 강조하는 게 제가 투자자들을 보면은요. 명의를 먼저 정해놓고 물건을 봐요. 그러니까 난 이번에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법인으로 살 거야. 딱 법인으로 살 거야 라고 하고 물건을 정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성공률이 낮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명의를 정하지 않아요. 먼저. 일단 그 지역을 보고요.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보고 얘 시나리오를 봐요. 아, 얘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의미 있게 수익이 나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으로 해요. 아, 근데 이 지역은 1년 뒤엔 입주 물량이 있고 근데 지금 단기로는 좀 수익이 날 것 같네? 라고 하면 그때 법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예, 명의를 정하고서는 물건을 사는 거는 조금 전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말 이거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개인으로 계속 하는 거, 누군 또 법인으로 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이 대표님의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이게 말씀만 짧게 들었는데도 수많은 그런 내공과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의 7년 성장 과정 여기에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제 이게 3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까지 증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 채를 매도해서 7천만 원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러 채를 매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 사업 다각화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 매도 차익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이제 제가 동탄에 이제 공유 오피스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임대 수익이랑 뭐 스터디라던가 모임 주관을 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수익까지 있어가지고 다른 대표님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연봉 인상의 순간이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도래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기본은 매도 차익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봉을 5천을 받고 싶어라고 계획을 했으면은 최소한 2, 3천 매도 차익이 나는 거를 2개를 매도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내가 이 2개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2개를 매수해야겠죠. 2개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게 거꾸로 목표를 정한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법인은 좀 몇 채를 하면 안 되나요? 몇 채를 해도 되나요? 사실 개수 제한은 없어요. 개수 제한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6월 1일 날 딱 그때 딱 기준 됐을 때 내가 10채를 보유했으면요. 종부세가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냥 생각으로 따지면은 6월 1일 비거주용은 괜찮아요. 비거주용이 제가 말하는 종부세는 이제 주거용으로 나오는 거고 비주거용은 이제 뭐 종부세가 안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내가 이때 나는 답변에 매도할 거야라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이 많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매도를 못 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요즘 보면 이제 한두 채 정도만 법인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하시던가 이제 아예 좀 투자를 좀 쉬시는 좀 트렌드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너무 세금이 과하니까요. 그 대표님도 비거주도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동탄에 보유하고 있는 이제 사무실도 그렇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한테 월세를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건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종부세도 안 내고. 예, 대신에 이제 그 월세를 받으면은 사업자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또 법인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거주용으로 하다가 너무 이제 세금이 부담이 돼서 비거주도 이제 섞고 수익형도 좀 섞고 그러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때 꼭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게 좀 어떤 정도로 이게 뭐 채수 그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네.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본인의 어쨌든 그 개인 근로소득으로 받는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에서 임대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너무 과해져가지고 하다못해 종합소득 세율이 막 30%대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법인으로 넘겨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수랑 관계없이 뭐 한 상가에서 막 그 임대소득이 막 3, 400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어떠한 거는 뭐 한 오피스텔 50만 원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채수보다는 금액에 따라서 해서 만약에 내 종합소득세율이 3, 40%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법인을 전환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용으로 따지면은 내가 개인 투자를 했는데 매년 내가 매도가 되네? 왜냐면 사실 법인도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도 이제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으로도 매년
뭐 매수매도 하거든요. 내가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세금을 내면서 매도를 하네? 근데 어느 해는 내가 뭐 2개도 매도를 하네? 근데 개인으로 2개를 매도하게 되면은 합산과세가 되거든요. 양도소득세를 합산이 돼가지고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이럴 때 이제 법인 설립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법인으로 1개를 매도를 하고 개인으로 1개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따로따로 되게 되니까 이 정도 실력이 됐을 때 법인 설립을 고민을 하는 거지. 뭐 일례로 뭐 주거용 집만 실거주 집만 한두 번 매수 해본 경험밖에 없으신 분한테 사실 법인 설립의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요, 한 몇 달간만이라도 내가 하루에 1~2시간이라도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는 점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이 얘기를 드려요. 하루 1~2시간이라도 공부를 안 하는 법인 대표자한테는요, 사실 미래가 밝을 수가 없거든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루 1~2시간도 공부 안 하는데 그 법인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하루에 1~2시간이라도 공부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숙제하는 시간이 하루 1~2시간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자기주도 학습하라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러고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런 조건들이 만족을 했을 때 법인 설립을 하는 게 좀 사회적 낭비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비주거용은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예. 그렇구나. 예. 근데 다만 그것도 내가 한 채가 뭐 예를 들어서 액수가 작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액수가 작으면은 매년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요. 기장 비용이랑 조정료,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 비용까지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1년에 한 500 정도 나가요. 근데 만약에 매달 내가 오피스텔 한 채밖에 없는데 얘가 매달 5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 설립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 채수나 뭐 이렇게 딱 진짜 고등학교 무슨 객관식 답찍듯이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개인의 처지에 따라 또 근로소득은 얼마고 또 이게 부가로 들어오는 게 얼마고 그런 걸 잘 따져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이게 법인으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또 법인이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정비가 또 적지 않게 들어가니까요. 네. 대표님 책 꼭 읽어봐야겠네요. 법인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 몇몇 분들은 또 이제 그 아파트로 이번에 좀 시세 차익을 운 좋게 크게 거두셔가지고 수익형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은 법인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서 월세 소득 뭐 400, 500 막 이렇게 거둘 수만 있다면 법인은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네. 투자를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언제가 될까 이렇게 막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내가 정부 규제가 풀릴 때까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측이나 예상보다는 대응 영역이 넓은 게 제가 볼 때는 고수와 핫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대응 영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돈이 많이 불려놓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조금 기우는 거여서 근데 정부 규제는 완화될 것이라고 믿어요. 다만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법인을 만약에 이제 고민을 해오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법인 투자를 다시 좀 시작하기에 괜찮은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뭐 얼마 정도의 종잣돈이면은 괜찮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종잣돈 같은 경우에는요, 각자가 목표한 거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인으로 했던 첫 투자는 투자금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3천만 원이었고, 투자금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분한테 3천만 원이 굉장히 작은 거죠. 왜냐하면 투자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약간 좀 안정성에서 좀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잣돈은 사실은 일률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종잣돈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다만 제가 더 중요한 거는 종잣돈 대비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내고 싶냐를 먼저 이제
접근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낼 만하게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그 목표에 맞는 물건을 찾고 그 목표에 맞는 물건을 찾았을 고 그만큼 수익을 냈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투자금이 사실은 제가 뭐 다시는 그런 시절이 안 올 거예요라고 저한테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뭐 예전에 뭐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뭐 1,000만 원 투자했어요라고 막 저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시절이 좋았죠. 다시 그런 시절 안 올 거예요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시장을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매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매가가 작년 전고점 대비 30-40% 이상 하락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이 혹시라도 조금 더 올라가면은 물론 옛날처럼 적은 갭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조금 우리가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그런 전세 낀 투자를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건데 다만 내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얼마나 내가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냐 없냐 제가 볼 때는 그 차이인 것 같고 저는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오히려 시장을 떠나고 그럼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례로 제가 한참 제가 이제 좀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저 투자하고 왔어요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투자를 진짜로 하시는 분은 많이 없었어요. 그때도 본인이 불안하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배팅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목표 설정을 했을 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진짜 만약에 갭이 그렇게 붙으면 또 진짜 그때의 시장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쵸. 더 투자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 준비가 된 사람은 그때 베팅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대표님의 책을 읽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초보 법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보자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네.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건요. 초보 투자자일수록 성공 경험, 그러니까 수익 금액보다는 성공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투자를 했어라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수익만 나도 저는 매도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얘가 나중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오르는 것보다 한 번의 매도의 경험으로 그 성공의 기쁨과 그 자기만의 어떠한 이렇게 매수, 보유, 매도 이 사이클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초보 투자자 일수록 이 경험을 좀 쌓으시라고요. 금액보다는. 예, 그래서 얼마라도 오르면 좀 매도를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저는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성공 경험을 쌓으시라고요. 그 대표님 아까 이제 저희 차전에 미팅할 때 이제 얘기하셨던 게 솔직하게 이제 뭐 법인은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회적 낭비예요, 진짜. 그래서 끝으로 한번 여기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법인으로 투자할까 개인으로 투자할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그 명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될 지역과 될 종목이면은 사실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명의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과 그 물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의를 고르고 물건을 고르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개인의 장점과 법인의 장점 그리고 뭐 각각의 명의에 따른 장단점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요. 지역과 물건을 먼저 고르신 다음에 이 지역과 물건의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 시나리오를 나의 목표와 계획에 맞게 어느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할지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추후의 결과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는 거고 그렇게 나만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한 발씩 나아가면서 경제적, 정서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